네, 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사, 박상병 박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민주당의 담대한 변화, 김한길 대표의 담대한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게이츠 장관 회고록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아까 동서화 포럼,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간 뉴스가 나갔는데, 네. 제가 정말 국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뭐 그런 방문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그 참여하신 호남 지역 의원분들, 경북 지역 의원분들은 이 지역주의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뭐 비자로만 공천해도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요즘 헌법 개정 얘기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하는 것이 진정성이 돼 있다. 예를 들자면 뭐 비례대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주의 극복은 제도를 바꾸면서 생기는 것이지 저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 한다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그 주체들이 지역주의 혜택을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누리는 분들인데 그렇게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로서 이렇게 쇼맨십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다. 뭐 이런 느낌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역주의 해소. 그렇죠. 아니, 근데 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서로 그냥 다음 총선에 교차 출마하라 그러죠.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 아주 그냥 지역주의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던지겠다. 오히려 더 화끈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들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새누리당에는 정의화 의원이 예를 들어 호남 예산 지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지역구는 부산인데 호남에 아주 평이 좋습니다. 심지어 호남 분들은 당신은 광주에서 출마해도 된다 정도로 했고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은 경남에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럼 이분들은 의미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포럼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지역주의가 과연 극복이 되겠는가? 알겠습니다. 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짠한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뭔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은요. 국회의원 선거 때 1번, 2번은 싸우거나 친하면서 서로가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싸우고도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친한 척하면서 이것도 친한 척하면서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봐봐. 나는 호남에 가가지고도 영원한 화해에 앞선 사람이다. 나를 찍어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갈 정도로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선 사람이다. 나를 찍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초기에는 조금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됐으면 저도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정말 보기 정은 뭐냐? 서로 교체 출마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아주 인색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어쨌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담대한 민주당의 변화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당내에서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햇볕 정책, 마치 성역처럼 돼 있었던 것인데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분노할 건 분노하고 직시할 건 직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햇볕 정책이 특히 논란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김한길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법 이른바 이제 그 햇볕 정책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의 백미는 자기 비서실장인 노웅래 의원을 공천 핵심입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금 대표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한길 대표의 최측근이죠. 당내 지분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자기 이제 김한길 계보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최측근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무총장, 그렇죠.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1년에 이제 김한길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면 초과 이상이죠. 정면에는 새누리당, 이 민주당보다 한 3배 정도 당 지지도가 높고 후위에는 아직은 유령 정당이지만 안철수 정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내에는 친노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어쨌든 유일하게 지분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선거가 6월 지방선거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을 혁신하겠다 일단 담대한 변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햇볕 정책 이른바 집도끼 내지 친노 핵심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을 걸 예상하면서도 북한 인권법 문제에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겠다. 그다음에 전격적인 인사 노웅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균환 전북 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왔죠. 또 호남 출신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은 친노 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 6월 공천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편이다. 조금 최근에 저는 한
몇 번의 김한길 대표의 정치적 모션은 김한길의 변화를 감지케 한다. 좀 박수를 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뭔가 작심한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내에서 일각에서 조기전대론이 나왔습니다. 예. 일종의 친노 음모론도 나왔습니다. 친노가 사실 이 지점을 우려한 것 같아요. 6월 지방선거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 하지만 어쨌든 그 6월 지방선거는 내 지위에 치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대표 체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겼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내 분파주의 극복 얘기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친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당 혁신을 얘기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의 당 혁신이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없이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김한길 대표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당의 혁신을 전면에 내걸고 지방선거를 돌파를 해서 자기 체제를 구축을 해야 결국은 친노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균환 최고위원을 임명해서 저는 그런 뜻이라고 봐요. 예. 당내 아주 강경한 당 혁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 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수십 번 될 겁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총선 때도 그랬죠. 총선 지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한 적이 뭡니까? 한명수 대표 체제에서 당 혁신 얘기였습니다. 안 됐잖아요. 결국은 또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또 당 혁신 얘기했잖아요.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비대위 꾸리지 않습니까? 비대위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당 혁신 또 얘기했습니다. 안 됐잖아요. 또 김한길 대표 체제도 또 줬습니다. 그 큰 권한을 또 안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당 혁신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네.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유의미한 결과를 발판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정말로 제2창당에 버금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준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김한길 대표 체제는 지방선거 끝나고 동시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기로에서 김한길 대표를 지금 작정하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포인트 하나 오고 예. 그런 포인트 중에서 이제 외연 중에 하나가 그 외연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과거처럼 햇볕 정책만 지키진 않겠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신햇볕 정책 또는 햇볕 정책 2.0을 통해서 시대에 맞는 상황을 더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새로운 기존에 있는 민주당과는 새로운 민주당을 리모델링하자는 또는 재창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의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류 측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일종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김한길 대표의 어떤 공간을 열어준 게 오히려 안철수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일종의 EJ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호남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내 친노 패권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적 명분을 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노련한 정치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 백미가 오늘 인사입니다, 사실은. 인사를 전면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심위는 사무총장 주도로 공심위를 꾸리겠지만,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의 압박이 김한길을 좀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의 친노가 튀어나오는 것을 안철수 바람이 좀 제어를 해줌으로 인해서 김한길의 정치적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김한길 대표가 그 햇볕 정책 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그걸 직접 한번 잠깐 들어보고요. 그리고 햇볕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내 의원 중에 한 명인 한정혜 의원을 저희가 전화로 잠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동북아 전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현실화돼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이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한정혜 의원 연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고요. 한정혜 의원이 민주당 오늘 대변인이 됐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어떤 그 계파로 치면 어떤 성향이죠? 중도 인물인데 친노는 아니죠. 친노는 확실히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주요 당직자에서 친노는 아예 거의 배제됐습니다. 거의 다 배제가 됐고 지금 민주당의 이 모습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 김한길 대표의 우분들이 모인 겁니다. 한정혜 대변인도 그렇고 정균환 최고위원도 그렇고 등등해서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가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모처럼 모티브를 짜는 것은 확실하다. 로드맵만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가지고. 예. 어쨌든 중도로, 그러니까 중원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게 당 지지도가 15% 안팎이면 아무리 후보가 훌륭하더라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원으로서의 어떤 산토끼를 붙잡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봤을 때 진보의 뭐 최대의 어떤 의제라는 것은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 인권 문제는 좀 잘 잡았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입법을 낸다 해서 햇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해 협력과 인권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절한 어떤 그 의제를 설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햇볕 정책의 이 수정 폐기의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김한길 대표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2.0이라는 2.0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대변인 취임 축하드리고요. 아, 예, 아직은 아니고요. 예. 언제부터입니까? 임명장을 아직 안 받아서 네. 예, 오늘 오후에 받게 됩니다. 아, 오늘 네. 오후에요. 예.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햇볕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님은 일단 아직 대변인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수정이라는 발언은 약간 조금 수정이라는 발언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저희는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 발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공감대인 거죠. 예.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북아 정세의 변화도 있고요.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햇볕을 받는 측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그 지도자의 교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햇볕을 받기를 거부한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햇볕 정책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햇볕 속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된 햇볕 정책 2.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의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당 내외 저희가 통일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많이 이제 모시고 얘기를 들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 통합적인 또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내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당내에서는 정체성 문제인데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그것을 왜 지금 굳이 건드려서 그걸 바꾸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약간은 오해들이 있으시거나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정체성인 것도 맞고요.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된 것은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느냐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당내에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의 지점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 합의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요. 어떤 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이제 그 초반부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어쨌든 그 정세가 조금 급변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도 약간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금 변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또 안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리고 그 햇볕을 받을 수 있게끔 햇볕 속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보관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인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아마도 당내에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우리 당의 입장,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국민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 안들이 마련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렇게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의원 곧 대변인, 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아니, 신임 대변인 아주 임명 잘한 것 같네요. 굉장히 전달력도 좋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사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취임 축하 인사 보내시는군요. 방금 한정혜 대변인 내진자로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얘기는 방금 저희들이 이제 소개한 것처럼 햇볕 정책에 대해 폐기나 수정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졌던 햇볕 정책이 그다음 북한에 대해서 비핵이라든지 개혁 개방을 했는데 결국은 핵무기가 현실화된 것이 지금이 아니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개혁 개방을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북한은 지금 계속 남쪽에 대해서 핵무기 위협이라든지 지금 공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햇볕만 얘기하고는 이거는 이미 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점에서는 신햇볕 정책 또는 햇볕 정책 2.0은 약간 우클릭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할 말 하겠다. 이를테면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이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북미 관계 속에서도 이 민주당은 그냥 미국 편에 서서 그동안에 말하는 거 좀 자제하지 않습니까? 중립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북한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다 얘기를 할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문제도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대북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마 등등은 내부 전문가를 통해서 말하는 거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대북 정책을 아마 햇볕 정책으로 재정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게이츠 장관 전 장관의 회고록 그 파문,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표현들 보면서 자, 이런 문제랑도 어느 정도는 좀 맥이 다 있는 약간의 그 시각이 그런 문제가 아닌가 봤는데요.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이 한 말인데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미적이고 약간 정신 나갔다. 뭐 정확히 표현하면 크레이지라고 했다고 하고요. 2007년 11월에 만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시아의 최대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라는 말을 그때 했다는 것이고요. 자, 우선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했는데요. 정신력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미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나는 정말 그가 좋았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에 한국이 전투기와 대포까지 동원한 보복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서 미국은 긴장 고조를 우려해서 며칠 동안 통화를 해서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진정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쉬 차이호우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을 때였는데 북한 붕괴 시에 북한의 핵무기 처리 문제를 터놓고 대화를 해보자. 그것이 서로 두 나라 이익에 맞는다라고 했더니 중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고 그냥 북한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감사한다라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이런 내용도 회고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얘기 일단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평가는 뭐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크레이지라고 표현하는 문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불쾌한 일이고 다만 이제 그 당시 현직에 계실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정제되지 않은 외교적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반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한미동맹이 기축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어떤 일종의 그 출판 흥행을 노린 좀 센세이셔널리즘을 노린 어떤 그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고 오바마 정부에도 게이츠가 참여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입을 고려한 좀 선정성도 좀 없잖아 있다. 오바마가 사실 유임을 자기시켰었는데 지금 오바마, 바이든 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저 두 사람 만날 때 모습 지금 보시고 있고요. 말씀하시죠. 그런데 일국의 국방장관, 더군다나 한미 관계는 그냥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혈맹 관계지 않습니까? 아주 내밀한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미 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일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 했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자서전을 써가지고 공개를 한 것 자체부터 저는 이거는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다. 더더욱이 표현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정신 나간 크레이지라고 말을 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로버트 게이츠 전 장관 자신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보면 이건 아주 불쾌한 일이죠. 예. 설사 이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묻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더더욱이 지금 군사 전략적 문제까지도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에 방금 박상호 소장님은 이제 뭐 책장사 말씀하셨는데 그럴지 얼마나 책이 많이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한미 간에도 오히려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국방장관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방장관 만나겠습니까? 만나서 그 사람도 그만두고 나면 또 체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예. 제가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한테는 아주 기분 나쁜 일뿐만 아니라 네. 로버트 게이츠 전 장관의 인간적인 품격이 예.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아주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CIA 국장도 지냈었죠. 네네네. 옛날 90년대 CIA 네. 국장 지냈었고, 국방장관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했었고요.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우리가 대규모 보복을 하려고 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에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그게 그 벙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되고 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대응이 있었죠. 천안함 때입니까? 그러니까 연평도 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었는지는 저는 좀 믿기 힘들고요, 사실은. 네. 예, 뭐 박근혜 정부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예. 어찌됐든 뭐 그런 게 있었다면 미국으로서 제어했다는 거니까 게이처의 얘기니까 뭐 설득이 없다라고 또 볼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 때도 이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확립된 군사 기밀적인 측면이 많아요. 이 문제는 정말로 민감한 전략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 정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기도 어려운 뭐 자기 주장일 뿐이 해고록이니까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 저희가 뭔가 저는 궁금할 뿐만 아니라 네. 과연 이것이 좀 적절한가 저는 상당히 이 내용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판하는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더라도. 예.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상덕 국회의장이 위키리스크에 뼛속까지 친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럼 반미적이면은 크레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 간의 관계를 전직 국방장관이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까발리는 모습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했거든요. 나는 그가 정말 좋다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 만날 때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저희가 앞서 그 두 분이 그 아주 인색하게 평가하신 그 경북하고 전남 의원들이 지금은 광주에 가서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가 있거든요. 여기 현장 화면도 연결이 되면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좋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막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위키리스크 안에 보면은, 위키릭스죠. 보면은, 그럼 그 안에 넣은 내용이니까. 예. 이상덕, 그 당시 국회 부의장이 자료를 보니까, 누굽니까? 당시에 부시, 바옵니까? 만나서 했던 얘기가. 버시바오 주한미대사. 버시바오 주한미대사. 아, 그렇군요. 네.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혈맹 관계에서 아주 더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방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또 따뜻하게 잘해줬겠습니까? 좋았다. 그래서 좋았다. 이게 전직 국방장관의 품격에 맞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뭐 하여튼 게이처의 자수전이 적절했다라고 보지 않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한미동맹이 많이 흔들린 측면이 없지 않았죠. 그에 반해서 지금 남북 뭐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주변 사강과의 균형 외교도 중요한데 MB 정부 때는 지나치게 미국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국제관계 외교라는 것은 단 하나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국익이라는 이익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다시 한번 게이처의 자수전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교 무대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정거리다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 뭐 좋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이건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좋은 거는 좋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설사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그렇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 속에서 크레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적절한 처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정부도 좀 공식적으로 이쪽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너 말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위해서 다소 미국에 대해서 한 번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한 5년 뒤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한미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걸 마치 자신의 책을 뭐 며칠 전에 책을 냈다 그러는데 예. 책에서 책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그 여야 의원들은요, 지금 그 안에서 영상물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깜깜해서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분 말씀을 아마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박대박, 박상원, 박상병 박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